형. 회장이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었어? 질긴 목숨이네. 노인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예놈, 내 아내를 죽이고도 모자라. 날 죽이려 했지. 회장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죽이려고? 당연하지. 형이 살아있으면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자리, 그건 원래 내 것이기도 했어. 형 이것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형은 너무 착했어. 순진했고 바보 같았어. 그래서 이용당한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 너,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불야성을 이루며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간판들, 그 사이를 오가는 택시들의 불빛,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편의점의 환한 조명들이 도시의 밤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한 대의 구급차가 굉음을 내며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미친 듯이 회전했고 주변 차들이 황급히 비키는 가운데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빨리 움직여요. 환자 상태 위중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외치며 뒷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서둘러 들것을 끌어내는 그들의 손놀림에는 긴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들것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한 노인이 실려 있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붉은 물감을 뿌린 것처럼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낡은 옷 사이로 시퍼렇게 멍든 상처들이 드러났고 곳곳에 깊게 파인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추위에 떠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으며 때때로 끊어질 듯 불규칙했습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벌컥 열리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체크, 지금 당장. 간호사 한 명이 재빨리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혈압 70에 40입니다. 맥박 약해지고 있어요. 출혈이 심합니다. 당장 수혈 준비하세요. 의사가 노인의 상처를 살피며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씌우고 링거 준비. 서둘러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들것은 응급실 안쪽으로 빠르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형광등 불빛이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반복적으로 비췄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복도를 향해 목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보호자 어디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보호자분, 계시면 빨리 나와주세요. 잠시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기실 구석 의자에서 한 젊은 여자가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평범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든 낡은 인조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고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빨리 서류 작성 좀 해주세요. 여자는 한숨을 푹 쉬며 천천히
마지못해 하는 듯한 걸음으로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차가운 병원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호자라니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보호자예요? 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직원이에요. 이 노인은 기초수급자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제가 임시로 따라온 거예요. 당직이라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고요. 그녀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흔들며 짜증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저 이것 때문에 한밤중에 집에서 나왔다고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고 그 옆에 앉아있던 머리가 하얀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커플은 수근수근 대화를 나누며 여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임시 보호자 서명은 하셔야 하는데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빨리 주세요. 여자는 짜증스럽게 펜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서류에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충 쓴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핸드폰 너머로 상대방이 무언가 물었는지 여자가 더욱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담당하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깡패들한테 맞고 실려왔대요. 그것도 한밤중에요. 당직이라 내가 나와야 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요. 그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밤중에 병원이나 오고 있으니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내일 오전에 회의도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아, 진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자가 걸어다니던 복도 옆 플라스틱 의자 위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때 묻고 여기저기 해진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의 천은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발해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노인과 함께 가져온 것을 여자가 마지못해 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통화를 하면서도 가끔씩 그 가방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탐하는 듯한 욕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가방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안쪽 내용물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세월의 발행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것 같았지만 잉크는 많이 바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성그룹 설립 지분 증서 및 비밀 녹취록. 여자의 눈빛이 그 글씨를 스칠 때마다 묘하게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녀, 미연은 이미 그 봉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연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기초수급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우스를 클릭하던 중 이 노인의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기초수급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을 뒤적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본명과 과거 주소지를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옛날 종이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묻혀있던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했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고 사업자 등록증 변경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폐지 줍는 노인이 바로 한성그룹 회장의 친형이었다는 것을. 이게 대체 뭐지?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부동산, 금융, 호텔업까지 손대고 있는 거대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형이 폐지를 줍고 있다니. 미연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한성그룹과 관련이 있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노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미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계속 찾아가며 설득하고 추궁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고 증거를 들이밀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한성그룹 창업주의 형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이요. 그냥 잊혀진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힘없고 떨렸습니다. 그럼 증거는요? 지분 증서 같은 거 있으세요? 미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낡은 청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하지만 절대 꺼낼 수 없어. 내 아들이 위험해지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연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한성그룹을 협박할 수 있어. 수백억. 아니, 어쩌면 수천억도 가능할지 몰라. 그녀는 그날부터 노인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접근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순진하게도 그녀가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에는 오직 그 가방만 보였습니다. 기회를 노리며. 그리고 오늘 밤 노인이 습격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병원 복도. 미연의 손이 천천히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위를 힐끗 살피며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노렸습니다. 손가락이 가방의 지퍼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은 재빨리 손을 거두고 다시 휴대폰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때를 기다려야 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쪽 차가운 형광등 아래 노인은 피투성이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그의 주위를 돌며 치료를 진행했지만 노인의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힘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귀를 기울여야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라도 지켰어야 했는데. 노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뺨에 묻은 피와 섞여 붉게 물들어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진통제 투여하고 산소포화도 계속 체크하세요.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서둘러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교수님. 노인의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한성그룹 창업주의 친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형은 똑똑하고 근면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밤낮 없이 건축 관련 책을 읽으며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동생은 영리하고 야심만만했습니다. 말주변이 좋았고 사람을 다루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에게 번뜩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건설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건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도처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기회는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회사를 만들자. 내가 기술과 기획을 맡을 테니 넌 영업과 자금을 맡아라.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 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형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한성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형의 뛰어난 기획력과 꼼꼼한 시공 관리, 그리고 동생의 영리한 영업 수완과 자금 조달 능력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했지만 불과 5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동생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형의 공로는 점점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동생 혼자 회사를 일으킨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방송 인터뷰에도 동생만 나왔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이제 제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어느 날 밤 동생이 차갑게 말했던 그날을 노인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회사는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야. 내가 얼마나 밤을 새워가며. 아니에요, 형님. 이제는 제 회사입니다. 형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동생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노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도 부르지 않았고 결제 라인에서도 빠졌습니다. 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당시로서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회사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동생의 방에서 수상한 전화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노인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재빨리 녹음기를 꺼내 동생 방 밖 복도에서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형을 없애야 해. 이제 거슬려. 방해만 돼. 깨끗하게 처리해주면 보수는 두둑하게 주지. 상대방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친 조폭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아무도 의심 안 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 다음 주 중으로. 빨리. 노인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생이 날 죽이려 하는구나. 그는 녹음기를 꼭 쥐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노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태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피해야 할 것 같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녹음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날 죽이려 해요. 이 녹음이 증거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동생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소. 아내는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빨리요. 안 돼요. 여보, 동생은 이미 경찰도 소나귀에 넣었소. 돈으로 매수했어요. 신고해봤자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질 거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이대로 앉아서 당할 건가요?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일단 증거를 안전하게 숨기고 피합시다. 태훈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그날 밤이었고 바로 다음 날 저녁 조폭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노인의 아내는 갓난아들 태훈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노인은 막 퇴근해서 집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 빨리 들어와요. 비 맞겠어요. 옷 갈아입어야죠. 아내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집 안불빛이 어두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처리해! 빨리!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빗물에 반사된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안 돼! 아내가 본능적으로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기를 남편에게 던진 채로 자신의 몸으로 남편과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아! 칼날이 아내의 등을 깊게 관통했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보! 여보! 노인의 절규가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피를 흘리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훈이를 부탁해요. 우리 아들을.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천히 감겼고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은 예상치 못한 죽음이 생긴 것에 당황해 급히 도망쳤습니다.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 경찰 불러요. 노인은 피범벅이 된 아내를 두 팔로 꼭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빗물과 눈물과 피가 뒤섞였습니다. 아기 태훈이는 무사했지만 온몸이 엄마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빗소리와 함께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생은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강도 살인으로 결론지었고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경찰과 검찰, 심지어 판사까지 모두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아내가 죽고 난 후 노인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녹음과 지분 증서, 이것만이 유일한 무기다. 하지만 지금 꺼내면 태훈이가 위험하다. 태훈아, 아빠가 너를 지켜낼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노인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동생은 반드시 다시 자객을 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엔 아들까지 죽일 것이었습니다.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래서 노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라는 지위도, 재산도, 친구들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도. 주민등록도 새로 만들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챙겼습니다. 하나는 아들 태훈이었고 다른 하나는 낡은 봉투 속 증거 서류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회사 설립 당시 작성된 지분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형제가 정확히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눴다는 증거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생이 조폭 두목과 통화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 테이프였습니다. 동생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재벌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엄청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것을 절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태훈이가 위험해진다. 동생은 반드시 태훈이를 죽일 거야. 동생은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린 조카라도 가차없이 제거할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민 끝에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입양 보내기로. 태훈아,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노인은 갓난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노인은 믿을 만한 입양 기관을 통해 태훈이를 좋은 가정에 보냈습니다. 아이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가족에게 맡긴 것입니다. 양부모는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신은 폐지를 줍는 늙은이로 평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노인은 서울 뒷골목을 떠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박스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저 늙은이 좀 봐. 더럽게도 살아. 냄새나. 아이고, 징그러워. 저리 비켜요.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졌고 얼굴은 주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태훈이가 무사히 자라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 노인은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태훈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태훈이는 새 부모님과 손을 잡고 놀이터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저기 시소 타고 싶어요. 8살쯤 된 태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양부모는 다정하게 태훈이를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우리 진혁이 천천히 타렴. 다칠라. 조심해. 진혁아, 아빠가 같이 타줄게. 자, 올라와. 노인은 벤치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행복해 보이는구나. 저게 바로 내가 누려야 할 삶이야. 아빠는 내게 그것조차 주지 못했구나. 태훈이는 양부모를 진짜 친부모로 알고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생일 파티를 하고 운동회를 하고 노인은 멀리서만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학교 교문 앞길 건너편에서,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학교 뒷담 너머 골목에서, 대학 입학 날 캠퍼스 구석 벤치에서 노인은 아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나타나는 순간 내가 위험해진다. 동생이 너를 찾아낼 거야.
노인은 매번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어. 내 몸도 이제 한계야. 태훈이는 이제 33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쇠약해졌고 병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편지를 썼습니다. 태훈이에게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멀리서 너를 지켜본 사람이다. 내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내일 저녁 7시 남산 엔타워 아래 첫 번째 벤치에서 만나자. 부디 와주길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다. 한때 내 아버지였던 사람. 편지를 받은 태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대체 누가 이런 편지를?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태훈은 약속 장소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성그룹 회장, 노인의 동생은 여전히 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 미행시켰습니다. 형이 조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만나려고? 당장 처리해. 이번엔 확실하게. 회장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장의 명령에 따라 그날 저녁 약속 장소로 가던 노인을 깡패들이 습격했습니다. 골목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늙은이 조용히 죽어. 순순히. 주먹과 발길질이 노인에게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쇠파이프도 휘둘러졌습니다. 노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봉투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이건 태훈이에게 꼭 전해야 해. 깡패들은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거 내놔! 늙은이!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때 멀리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경찰이다! 빨리 도망쳐! 깡패들이 황급히 도망갔고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골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놀라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미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기초수급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주셔야 합니다. 미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이제야. 그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병원 응급실 복도, 노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긴급 수술 가능성을 논의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미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기초수급자고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가족도 없고요. 이렇게 병원 자리만 차지하니까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든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책임 못 져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옮기면 이동 중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알바 아니에요. 저는 당직이라 임시로 나온 거라고요. 서류도 다 작성했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잠도 못 자고. 미연은 냉정하게 말하며 가방을 챙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보호자 없이 수술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동의서는? 미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입구 자동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청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듯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남산 근처에서 실려오신 분 여기 계신가요? 청년의 외침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진여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우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미연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미연아, 너 여기 왜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친구였고 심지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진혁아, 내가 여길 어떻게, 왜 온 거야?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우는 미연을 지나쳐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남산 엔타워 근처에서 노인이 폭행당해 여기로 이송됐다고 들었어요. 그분 어디 계시죠? 간호사가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중환자실에 계십니다만. 태우는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이분이 내 진짜 아버지래요. 그 말에 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뭐라고? 진짜 아버지? 태우는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링거줄이 연결된 노인의 모습.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잠깐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5분만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서.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훈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폐지를 줍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태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 열렸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태훈아.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구나.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아버지. 태훈은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노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몰라야 했어.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었으니까.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태훈아, 너는 입양된 아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아빠가 너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거였어. 어쩔 수 없었어.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려다 칼에 맞아 돌아가신 이야기, 동생이 회사를 빼앗고 형을 죽이려 한 이야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평생을 폐지를 주우며 멀리서만 아들을 지켜본 이야기,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하고 단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흐느끼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그게 아빠가 원했던 거야. 내가 행복한 게 아빠의 유일한 기쁨이었어. 아버지,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밖 미연이 들고 있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가방, 봉투가 있다. 태우는 재빨리 가방을 가져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 안에는 이 집안의 모든 죄가 담겨 있다.
내 삼촌이 저지른 모든 죄가 노인은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서류 한 장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이건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성그룹 설립 지분 배분 계약서. 거기에는 형제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눴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공증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지분 증서다. 한성그룹은 원래 내 것이 절반이었어. 하지만 동생이 모든 걸 빼앗아갔지. 그리고 이 테이프는 내 삼촌이 조폭에게 날 죽이라고 지시한 음성이 담겨 있다. 내가 직접 녹음한 거야. 태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너와 날 지키려다 돌아가셨다. 너와 나 대신 칼을 맞은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태훈아. 아빠가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내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도 못했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 미연은 벽에 기대어 서서 창문 너머로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저 늙은이가 진혁이 아버지라고? 미연의 눈빛이 봉투를 향했습니다. 태훈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봉투.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미연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저 노인이 진혁이 아버지였다니.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진혁이. 미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가 1995년쯤이었을 것입니다. 태우는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혼자 책을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이 용기를 내어 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왜 항상 혼자 있어? 친구 없어? 태훈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우리 친구하자.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연은 태훈을 보살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고 함께 놀고 숙제도 같이 했습니다. 태훈이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받으면 미연이 나서서 막아주었습니다. 진혁이 건드리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5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태훈이 작은 종이약을 미연에게 건네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연아, 나중에 크면 나랑 결혼해 줄래? 나 너 좋아해. 미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진혁이 좋아.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날, 태훈이 미연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은 편지였습니다. 미연아, 이거 집에 가서 읽어봐. 미연은 집에 돌아가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연아, 너는 내 첫사랑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미연은 그때 울었습니다. 기쁘고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잊지 않을게. 꼭 다시 만나자.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우는 양부모와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연도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엔 휴대폰도 없었고 주소도 서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미연은 태훈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중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연애도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 과정에서 태훈은 점점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미연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 월급으로는 늘 빠듯했습니다. 늙어가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로, 어머니는 고혈압으로 매달 약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외로웠고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SNS를 보면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나도 한 번쯤은 여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던 차에 알게 된 노인의 비밀이었습니다. 저 증거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미연의 마음속 욕심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훈을 다시 만나고 그 노인이 태훈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미연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진혁이한테는 저게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잖아. 내가 빼앗으면 진혁이는.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억지로 닦아냈습니다. 안 돼. 나도 살아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부모님 병원비도 감당 못하고 빚도 쌓여가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진혁이는 행복하게 살았잖아. 좋은 부모님 만나서 대학도 가고. 나는 뭐야? 미연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도 나를 잊었을 거야. 20년이나 지났는데 어차피 노인은 곧 죽을 거야. 저 나이에 저렇게 다쳤는데 증거는 그냥 사라질 거라고. 그럴 바에야 내가 가져서 쓰는 게 나아. 그래, 나도 살아야 해. 미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미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미안해, 진혁아.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와 간호사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 간호사 한 명이 혼자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연은 주위를 살핀 후 그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미연을 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미연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중환자실에 있는 그 노인 환자 말이에요. 오늘 밤 못 넘기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커피컵을 놓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연은 지갑을 꺼내 두둑한 현금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2천만 원이에요. 다 드릴게요. 그냥 약을 조금만 더 쓰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요. 간단한 일이에요. 간호사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미쳤어요? 그건 살인이에요. 제정신이세요? 쉿, 조용히 해요. 미연이 황급히 간호사의 입을 막으려 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그냥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면 돼요. 어차피 환자 상태도 안 좋잖아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나 그런 거 못해요. 사람을 죽이라고요? 미연은 더욱 간절하게 하지만 차갑게 설득했습니다. 당신도 생활비 때문에 힘들죠. 병원 월급으로 빠듯하죠? 이 돈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해봐요. 어차피 환자 상태도 안 좋잖아요. 며칠 못 가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는 거예요. 고통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미연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이 돈이면 당신 가족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기회는 이번뿐이에요.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와요.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저했습니다. 갈등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구석 천장에 있던 CCTV가 그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다른 간호사가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건 그 간호사는 손을 떨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환자를 죽이라고 사주하고 있어.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나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저 여자 무슨 짓을 할지 보복할지도. 하지만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 노인을 그대로 두면 정말 죽게 될 거야.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 아냐? 갈등은 길지 않았습니다. 5초, 아니 3초. 그 간호사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내가 막아야 해. 태훈이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헐떡이며 다급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기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방금 CCTV에 저 동사무소 여자가 다른 간호사에게 환자분을 죽이라고 돈을 주며 사주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태훈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세요. 증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당직실로 오세요. 태훈은 간호사를 따라 당직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직실 안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한 화면에는 미연이 간호사에게 돈 뭉치를 건네며 무언가 열심히 설득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태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연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요.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112.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지금 조선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제 아버지를 죽이려는 살인 음모가 벌어지고 있어요. 당장 와주세요. 제발요. 네, 위치 확인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15분 후 경찰차 2대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응급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아직도 간호사 휴게실에서 간호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요. 이 기회는 정말 다시 안 와요. 그 잠깐으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때 뒤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두 분 손들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미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찰 4명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태훈이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여가?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연아, 태훈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넌 정말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 미연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녀가 오해야. 나는 그냥.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 돼! 놔줘요! 나 억울해요, 지녀가!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찰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아, 넌 결국 돈을 선택했어. 나를, 우리의 추억을 다 버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지. 미연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동안 중환자실에서 노인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는 눈빛으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결국 내 민낯이 드러났구나. 사람은 결국 본성을 숨길 수 없어. 미연이 경찰에게 끌려간 뒤 병원 복도는 잠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고 간호사들도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태호는 다시 중환자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삐삐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호는 다시 침대 옆에 앉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훈아, 고맙다. 내가 지켜줬구나. 아버지, 이제 쉬셔야 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인은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훈아,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다오.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뭐든지 할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켜 놓아라. 이게 뭔데요? 곧 내 삼촌이 올 거다. 태호는 긴장했습니다. 삼촌이요? 한성그룹 회장 말씀이세요? 그래, 내 동생 한성그룹 회장 말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오는데요? 지금? 날 죽이려고 보낸 깡패들이 실패했으니 직접 확인하러 올 거다. 내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지. 태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괜찮다. 이제 두렵지 않아. 오히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노인은 녹음기를 태훈에게 건네며 힘주어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놈과 이야기하는 동안 이걸 켜 놓아라. 그놈의 진짜 얼굴을, 그놈이 한 말을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한다.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녹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라. 하지만 안에 있으면 안 돼. 밖에서 대기하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예상대로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병문안을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경찰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들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경찰관님들. 이 늦은 밤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문제는 제가 직접 와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오래된 집안일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회장의 태도는 교묘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권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커피라도 한잔하고 오시죠. 1층에 카페 있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제 비서한테 말해놨습니다. 경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태훈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회장이 태훈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조카구나. 아빠 참 많이 닮았네. 너도 나가봐라. 어른들끼리 이야기 좀 하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훈은 들키지 않게 침대 베개 뒤쪽으로 녹음기를 넣고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병실에는 노인과 회장, 단둘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얼굴에 미소를 싹 거두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냉혹하고 잔인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형, 회장이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었어? 질긴 목숨이네. 노인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예놈, 내 아내를 죽이고도 모자라. 날 죽이려 했지. 회장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죽이려고? 당연하지. 형이 살아있으면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자리, 그건 원래 내 것이기도 했어. 형 이것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형은 너무 착했어. 순진했고 바보 같았어. 그래서 이용당한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 너,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노인의 침대 옆까지 바짝 다가가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형, 아직도 그 종이 쪼가리에 목숨을 걸고 있었어? 그 지분 증서 말이야. 그게 뭐라고? 이건 증거야. 내가 날 죽이려 한 증거. 회사를 빼앗은 증거. 증거? 회장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불에 태워져 사라질 거야.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다 내 사람들이야. 넌 평생 거지로 살 운명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이 악마 같은 놈. 노인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마찬가지야.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훈이었나? 귀여운 조카. 결국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아니면 형처럼 없애버릴 수도 있지.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잔인하게 협박했습니다. 형, 이제 그만 포기해. 어차피 형은 절대 이길 수 없어.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졌고 형은 아무것도 없잖아. 폐지나 죽던 거지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벌?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벌을 받아? 나는 재벌이야. 한성그룹 회장이라고. 이 나라에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모든 대화는 침대 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태훈과 경찰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님 체포합니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회장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살인교사, 횡령, 그리고 지금 방금 하신 협박 발언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태훈이 침대 베개 뒤쪽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이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어요.
한마디도 빠짐없이.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불법 부청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감히 나한테 수갑을 채워? 한성그룹 회장에게? 경찰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감싸줄 수 없습니다. 이미 검찰에도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회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손 내미세요. 안 돼. 안 돼. 놔줘. 차가운 쇠로 된 수갑이 회장의 손목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찰칵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난 한성그룹 회장이야. 내 변호사들을 당장 불러. 당장! 회장은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그의 양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형!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나가면 꼭!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복도 너머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아버지의 손을 2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삼촌은 감옥에 갈 거예요. 노인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태훈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계속.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태훈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다 들을게요.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강한 거다. 돈과 권력으로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만들 수 없어. 아버지. 태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날 지키며 떠났듯이 너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세상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외면하지 마라. 그게 진짜 사람다운 삶이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아빠는 너를 믿는다.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노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훈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망 시각 새벽 4시 37분. 태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한성그룹 몰락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친형 살해 시도 및 회사 횡령 혐의로 구속. 수십 년 만에 밝혀진 재벌가의 충격적 비밀. 폐지 줍던 노인 알고 보니 한성그룹 진짜 창업주였다. 재벌 2세의 탐욕, 형제를 죽음으로 내몬 비극.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할 것 없이 모두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미연은 살인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박미연 살인 교사 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가 탁자를 쳤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회장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살인 교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회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이 항의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한성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이른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태우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묘지는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무덤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훈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태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재판 다 끝났어요. 삼촌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가석방도 어려울 거래요. 태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은 결국 해체되었어요. 여러 회사로 쪼개져서 팔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태훈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진실이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이제 모두가 알아요. 아버지가 진짜 창업자였다는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태훈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아버지 이야기가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무덤에 찾아와서 꽃을 놓고 가기도 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무덤 앞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려요. 태훈은 무덤 앞에 깊이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약자도 짓밟지 않고 지켜내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진짜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태훈은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쳐와 무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장 약하고 무너진 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진실과 용기는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 길가에 앉아있는 노숙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빛나는 꿈을 가졌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지나쳐버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는 것. 돈과 권력보다 더 값진 것은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